이거 3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돈워리의 이효종입니다. 제가 뭐 치과 치료도 받고 그다음에 지난주는 광복절이고 해가지고 3주 만에 라이브 방송에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별탈 없으시죠? 구독자 수가 별탈 있네요. 저희가 지금 시청자 수가 안 하시는 줄 알고 안 하는 줄 알고 아시고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라이브 2주 동안 안 하는 동안에 몇 가지 일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 뭐 맨날 점검은 점검이고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뭐 바로 넘어갈까요? 네. 그 전에 그냥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뿜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게 뭐냐면 이게 보면은 되게 웃기잖아요. 어느 콩가루 지구반의 개족보 이래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펜을 좀 킬게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제가 웃겨가지고 아침에 보다가 했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맨날 뉴스 이렇게 보면서 막 욕하잖아요. 뉴스 이거 기사들이 막 상상 속에서 써낸 소설이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시장 잘 모르는 기자들이 막 집값이 뭐 어떻게 관망세로 움직이고 있다, 뭐 지금 하락 전환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이제 심플리의 부동산 쇼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기사를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일부 기자겠지만 이 단편적인 에피소드 같아가지고 하나 갖고 와봤어요. 자, 이병준 기자라는 사람이 2019년에 썼던 기사를 이제 누군가가 캡처해가지고 이 커뮤니티에다 올렸더라고요. 2019년 설 차례상을 직접 차려봤다라는 제목으로 이병준 기자가 기사를 쓴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첫 번째부터 뭔가 이상하죠?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로 집에서는 1년에 차례와 제사를 4번씩 지냈지만 한 번도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땐 숙모와 3대 독자라고 했어요. 근데 어릴 때 숙모와 형수님만? 벌써 여기서 이상해. 그쵸? 독자인데 형수님이 계시네요. 그리고 삼촌들도 계시고 3대 독자인데 그쵸? 그러면 삼촌이 어딨어? 3대 독자가. 아버지도 독자고 나도 독자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독자인데 그 삼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형수님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페미니즘을 갖다가 옹호하려고 쓴 기사인지 모르겠는데 누나만 둘 있는 3대 독자가 어렸을 때 회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는 숙모랑 형수님이 부엌을 드나들면서 음식을 만들고 삼촌들은 거실에 앉아서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댓글에 소설을 써라 기자야, 3대 독자가 숙모랑 형수가 어딨냐 자식아 이러니까 보세요. 이제 바뀌었어요. 기사가 바뀌었다. 어릴 땐 고모와 외숙모만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바뀌었고 고모부와 외삼촌들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금방 수정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자들을 제가 일면으로는 진짜 한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말 한심하다. 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 독자라는 게 3대 독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기사를 써가지고 인터넷상에 막 찌그려 놓고 좋아요 댓글 받고 막 구독합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인사고가 되고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반영되고 한다고. 아니 이게 무슨 기자입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탈고를 한 거죠 다시. 그래서 그 문제되는 부분만 삭제를 하고 그 아까 전에 숙모와 형수님만 부엌을 드나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삼촌들은 앉아가지고 놀고 있었다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바꿨어요. 고모부랑 외삼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댓글들이 나오죠. 이거 무슨 개족보냐? 너네 집안은 얼마나 콩가루길래 고모랑 외숙모가 너네 집 제사까지 와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냐?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콩가루길래 고모랑 외숙모가 와가지고 남의 집 제사상을 차리고 있냐고. 그 집은 제사상 뭐 차릴 조상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도와드리러 왔냐? 이랬더니 이제 또 고쳤어. 이제 외숙모는 없어요. 어릴 땐 고모가 부엌을 드나들며 음식을 만들었고 고모부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대. 이거 외삼촌 사라졌고 형님 사라졌고 형수님 사라졌고 숙모 사라졌고 이제 고모만 남았어요. 그렇죠? 고모부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사 수정 계속된다 웃긴다 하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첫 번째로 이런 웃기지만 이게 우프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언론사에다가 글을 막 올리고 있다. 이 사람도 이제 수석 기자가 됐거나 뭐 만약에 직급이라는 게 있다면 뭐 과장님, 부장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기사라고 쓰는 거를 우선은 좀 걸러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자 첫 번째로 그냥 가볍게 몸 푸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시가 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거래는 아예 못하게끔 틀어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어떤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가격 변동이라든가 자산의 증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확 와닿는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있을 이제 방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서울시라는 데가 이제 일제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전쟁 이후에 크게 두 번의 변화가 이때까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두 번의 스텝을 탁탁 밟으면서 지금의 서울이라는 어떤 구역이라든가 시스템이라는 게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아무 발전 없이 12년 뭐 가까운 시간이 그냥 훌떡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변화의 시점으로 지금 이렇게 몰려왔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변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서울시 발전의 두 번의 빅스텝은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김현옥 고인이 되신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신 이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5.16 정변 사태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이 박정희 정부가 군사 독재 정부가 이 전 국토를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잘 살아보세 뭐 그 기치를 내세우면서 이 우리나라 전체가 경제력이나 뭐 어떤 국방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명함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뭐 억제라든가 뭐 탄압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함이 있긴 하지만 경제력 측면에서 굉장히 좀 뛰어났던 시절이 그 새마을 운동 하던 시절 박정희 정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서울시를 완전히 천지개벽으로 뒤집어 놓은 인물이 이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었다. 그래서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빅스텝이고요.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서울의 역사라는 거를 저희가 또 찍어가지고 동산형에다 올릴 거거든요. 그 부분 나중에 짤막짤막한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식으로 풀어드릴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분은 이제 뭘 하셨냐? 서울이라는 데가 우선은 그 지금으로 따지면 원도심이라고 하는 사대문 안쪽에 강 이북 그러니까 서울시 중구 일대가 되겠죠. 그때 업무타운이 조그맣게 형성돼 있을 때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그 중구 이외의 지역은 사람이 살 만한 동네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을 좀 더 확장하고 팽창을 해가지고 개발을 시켜서 사람이 적어도 서울 안쪽에 발 디디고 살 만한 주택이라든가 일자리를 공급을 해야겠다 해서 강 이북에만 지금 존재를 했던 업무타운을 강남과 여의도로 확장시킨 인물이 김현옥 전 서울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지시면은 이 사람이 서울의 도시개발 계획을 다 만들었고 시장 재임 동안에 진짜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불도저입니다. 불도저. 그러니까 불도저처럼 하라면 해. 그냥 밀어붙여. 뭐가 안 돼? 하라면 하라니까? 근데 그 윗선에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 대통령이 누구였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맞는 거죠. 하라면 해가지고 지금 개발된 게 강남. 그래서 개발된 게 여의도. 네, 이 3대 업무타운, 3도심권을 최초로 구상하고 불도저처럼 실행에 옮겨가지고 만든 양반이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강 이남 지방은 인재 개발이 아마 들어가고 있던가 아니면 아예 개발지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극단적으로 하긴 하는데 최소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 지금의 서울 지형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때는 강 이남 지역 강남 땅이 뭐 시흥시, 지금 현재 경기도 시흥이라든가 경기도 광주 땅이었거든요. 그 행정구역 재편을 통해서 경기도 광주와 경기도 시흥에 있는 땅을 서울시로 편입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고, 우리나라 개발의 척도가 되는 강남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빅스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빅스텝을 밟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구나, 지하철 노선이 어디로 통하면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 척도가 생긴 겁니다. 여의도라는 데, 저희가 있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 금융 업무지구가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다 인양반의 어떤 도시 계획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재편이 됐다. 인양반이 중도에 와우 아파트라고, 이제 연세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중도 사임을 하시기 전까지 서울시의 모든 개발 계획들을 다 총괄하고, 뭐 기업인들과 이제 짝짝꿍을 해가지고 완전히 서울의 지형 지도를 바꿔놓은 첫 번째 빅스텝을 밟게 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맨날 강남은 침수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막 예전 제가 자료 사진 올려드린 거 보면은 압구정 일대에 막 소 달구지 끌고 막 논 갈아엎고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인양반이 이제 그걸 다 바꾸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번째 빅스텝은 언제냐? 이게 빅스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빅스텝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서울의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호불호가 갈리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다. 네,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두 번째 빅스텝을 밟게 해준 서울의 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양반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했느냐? 우선은 교통의 어떤 완전 이전의 시스템과는 다른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 사람이 다 만듭니다. 그래서 광역버스 얘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도로의 이 재편, 예전에 이제 그 김현옥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를 계획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강변북로라는 걸 만들어서 강북에만 지금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강북에 동과 서를 잇는 어떤 이 동맥 같은 그런 노선을 이 양반이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 착수해가지고 이제 강 이북에 이 횡단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든 양반이고, 이명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대중교통이라고 하죠. 저희가 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노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민들의 어떤 교통 편리 환경을 완전 체계적으로 구축해 놓은 사람이 이명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색깔 버스 뭐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몰라가지고 욕했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버스 중앙차로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막히게 만들어, 막 이렇게 막 흉도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으면은 버스 한번 갈아탈 때마다 회수권하고 돈 더 내고 탔어야 되는 거를 카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 이동의 총 거리만큼의 총량제를 도입해서 내가 타고 내렸던 지역의 거리만큼의 요금을 이제 합리적으로 징수하고, 뭐 이런 개편을 통해서 서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빅스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뭘 했느냐? 뭐 청계천 복구 사업. 그래서 그때 당시 시장직을 연임하고 이제 시장직을 이제 지니고 계실 때 세계 환경 단체로부터 올해 환경인 후보까지 오르고 막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렇게 토목하고 건설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반대하는 데가 어딜까요?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로 상태가 좀 불량하고 상습 정체 구간이 있으니 이 산에다가 터널 하나 뚫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토목을 한번 합시다. 이런 얘기하면 벌써 들어놓고 거기 이제 난리를 치고 있죠. 막걸리 막 먹고 머리에 띠 매고 신라통 옆에 하나 들고, 뭐 고라니가 죽는다, 뭐 새들이 뭐 터전이 없다, 막 이러면서 난리치는 게 환경단체인데, 결국 기술의 발전을 이제 우리가 체감하고 나선 이게 진짜 친환경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명박 전 시장은. 청계천 복구 사업도 물론 성공리에 복개가 돼서 관광객들 상당히 많고요. 이 외국인들이 서울에 왔을 때 한강밖에 볼 게 없었는데 이 청계천변이 관광 명소로 오히려 이제 지정이 되면서
청계 천변부터 종로 끝까지 걸어 다니면서 이 서울 옛날 구시가지의 문화라든가 중구 도심의 문화까지 다 복합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 이명박 전 시장이다. 그리고 빅스텝 두 번째라고 했는데 뭐가 또 빅스텝이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뉴타운 사업이 그 두 번째 빅스텝입니다. 개발이죠. 재개발. 뭐 재건축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이전까지 서울 강북이라든가 강 이남 쪽에도 낡기 낡은 판자촌으로만 구성돼 가지고 서민 주거 환경이라는 것 자체, 심지어는 그런 우리가 이제 한 15년 전으로만 돌아가 있어도요, 서울 외곽 쪽에 주소지가 없는 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눈으로 못 보셨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제가 28살, 27살 때만 해도요, 어느 마을, 뭐 개미마을, 무슨 뭐 백사마을, 막 구룡마을, 지금도 남아있죠,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을에는 주소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편물 집 배운 아저씨가 가셔도 그 마을 입구에서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런 동네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런 동네를 타운화, 뉴타운화 시켜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절반 가까이를 장기 전세라든가 장기 월세 주택으로 공급을 했고 나머지를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고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고 그때 당시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주택 가격을 공급 방안을 통해서 안정을 시켰던 큰 업적을 이뤘던 게 뉴타운 사업입니다. 그게 두 번째 빅스텝이에요. 그때 지어진 집을 제외하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주택 공급은 이명박 오세훈 시장이 공급하는 그 수준의 10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걸 업적을 받아가지고 계속 진행만 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올라있는 집값에 아비규환에 지금 빠져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책 수행 능력,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논란 이런 거를 차치하고 이명박이라는 분이 서울시장으로 있었을 때는 제가 볼 때 재임 기간 넘버 2로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호불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쟤는 그냥 이명박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도 없고 이분의 인성이라든가 어떤 뭐 재물욕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뭐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이 양반이 서울시장에 재임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욕하고 짜증났었던 그런 업적들, 그런 행위들이 이제 와서는 얼마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많이 줬었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을 줬는지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서울시 재임 기간 동안이 두 번째 빅스텝이다. 단호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썸네일에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세 번째 빅스텝이 곧 눈앞에 다가온다 이렇게 제가 적었을 거예요. 우리 피디님이 또 예쁘게 그걸 또 썸네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는데 세 번째 빅스텝이라는 게 오세훈 시장 이제 민선 2기인데요. 그 2기 동안에 이제 첫 번째 해잖아요. 올해가 6월 2일, 7월 1일부터 시정을 맡아가지고 시작을 하시니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가 좀 지났는데 색깔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그때 부동산 쇼에서 소개해드렸던 잠깐 짤막하게 소개해드렸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유창수라는 사람이 국토부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19일 날 11일 날부터 하마평에 올랐다가 옛날에는 이제 SH라고 서울주택공사죠. 서울주택공사 거기에 상임 고문으로 내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속으로 그 뒤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오세훈 시장이 대놓고 김원동 SH 사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냐. 그래서 상임 고문 자리가 대표보다 더 위에 있는 옥상 옥이다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이 양반이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이래서 굳이 이 사람을 내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시의회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때까지 좀 1년을 참고 기다렸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이 이제 임명이 됐고 지금 빠르면 이제 뭐 휴가철 끝났으니까 바로바로
주택 공급에 대한 방안들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 양반이 그럼 뭘 했던 양반이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밑에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연구부, 서울특별시장 정책보좌관, 그다음에 도시본부, 뭐 이거는 개인적인 사업체니까 대표, SH 대외협력경영고문,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그 자리인데, 이 양반의 과거를 한번 보면요.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하고 버스 전용차로 신설 정책 등의 밑그림을 이 사람이 그려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김현옥 사단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 시장님의 사단. 이게 소리 음량을 30% 더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자, 안 들리시나 봐요. 됐습니까? 그냥 우선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진행하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혹은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윤핵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자기 주변에 이제 핵심 관계자들 혹은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존재를 하는데, 이 김현옥 전 서울시장 첫 번째 빅스텝 밟을 때에 서울시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을 때 그 사단에 계시던 분들은 지금 다 고인이 되셨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 200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 유창수라는 사람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도시계획에 관여를 했었다. 근데 지금 연세가 한 50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2002년이면 2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대부터 지금 서울시를 만드는데 관여를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천재 아닙니까? 이 양반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서울시의 환경 문제라든가 관광 그 특화된 문제라든가 도시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손을 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명박 전 시장의 후임으로 왔을 때 이분하고 되게 또 유착관계가 깊었다고 해요. 근데 불미스러운 사건, 무상급식 파동에 자기가 국민투표를 걸겠다라고 했는데 투표에서는 이겼잖아요. 투표에서 이겼는데도 그 표본 오차, 그 표본을 집계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직을 걸고 사임을 했는데, 그때 같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라든가 어떤 개발이라든가 이게 정해진 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1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제가 누차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울시장의 다음 스텝은 대통령이라는 거를 무조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발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경쟁에서 이기려고 나름대로의 구상이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누구다? 국토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시장은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이 서울시랑 관련이 있느냐?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반이 있어요. 반이 뭐 5학년이다. 그 5학년에 1반부터 7반까지 혹은 5학년에 뭐 10반까지 있었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학급의 반장들을 10명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놈이 반장하는 데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막 맨날 그 반이 맨날 전체적인 평균 점수에서 1등을 해. 근데 어떤 반은 계속 꼴찌하는 거예요. 면학 분위기도 개판이고 공부도 안 하고 반장들이 막 통제를 못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놀잡한 분위기가 되니까 맨날 꼴찌하는 거야.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그 6학년을 지도하는 학생 주임 선생님 경우에서는 이 반을 갖다가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시 평준화시키고 싶겠죠. 근데 그 1등하는 반의 담임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왜 바꿔? 내가 그게 인사고과야. 내가 인사고과라고 그게. 내가 우리 반에서 전교 1등하는 애를 몇 년 연속으로 배출을 했고, 내가 맞는 반마다 이렇게 애들이 성과가 좋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면 학업 성취도 평가 우리가 그 매일마다 받잖아요.
거기서 1등하면 나 인사고과 반영돼가지고 나중에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할 때 다 그걸 인정을 받는데 내가 왜 이걸 섞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의 반장 혹은 서울시의 회장님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업 그 서울시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정책이라든가 시민들의 지지가 내가 고과를 평가받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나중에 후대에 가서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세워놓고야 말겠다라는 그 머리는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차 뉴타운 사업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같이 짰으니까 발표를 해놨는데 후임 시장이 다 그걸 백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얼마나 와신 상담을 했겠냐고.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취임하는 그 자리에 가서는 막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이를 갈고 버텼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기 사단을 다시 끌어모은 겁니다. 본인이 그때 어벤져스처럼 꾸려놨던 그 도시 개발에 대한 그 정책을 나는 그때랑 1도 달라진 게 없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선임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지는 지금 확고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유능한 양반이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그 비유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이 양반이 이제 뭘 하는 거냐? 단순합니다. 서울시 2040 개발계획 플랜을 이 사람이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얘기했던 모든 이 철도 노선이나 어떤 뭐 지선 간선이 아닌 광역철도에 대한 부분은 상위 그룹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상위 그룹인 국토교통부랑 대통령실에서 재가를 내려야만 이 지자체장이 그 다음에 내가 또 재가를 해가지고 그 안쪽에서 어디가 좋겠다 추천할 수가 있는 건데 나머지 그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이제 이런 서울시 정책부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서울시 정책부에 이제 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개발 계획은 다 이 양반의 머릿속에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30대에 이미 서울시장 보좌관으로 들어가가지고 개발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개발계획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이 사람이 다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시가 된 거다. 그러면 서울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이제 그것만 알아보면 우리가 앞으로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뜨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이제 큰 틀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다시 펴야 돼요.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현 시장이랑 이제 유창수 정책실장이랑 같이 만들지 않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계속해서 리바이벌을 해드리는 건데 앞선 시간에 이제 심석용 이사님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방향 같은 거는 잘 짚어주셨을 거예요. 이제 향후 개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잡혀 있다라고 일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뭘 봐야 되느냐 이제 발표 시점입니다. 발표 시점인데 뭘 발표할 거냐 그럼 첫 번째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탄소 중립 뭐 이런 문제 당연히 중요하죠. 이명박 전 시장의 업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또 이제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까지 서울시에 다니는 모든 버스는 다 경유였어요. 경유. 디젤 버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젤 버스 보기 힘드시죠? 천연가스로 다 대체가 됐거나 심지어는 저 중국산이긴 하지만 현대에서도 나오고 전기 버스도 운영이 되는 세상을 이제 이명박 시장이 우선은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도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도시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탄소 배출 총량이라는 게 해당 자치구역에서 얼마나 나오는가도 도시 경쟁력 평가 순위에 들어갑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증감이라든가 일자리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저기 주거환경 지수, 그다음에 범죄율, 그다음에 교통 편의,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시 경쟁력 이 평가 순위 안으로 다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서울시장이라는 게 지자체장이라는 게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메꾸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생활 변화에 대한 대응,
팬데믹도 왔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선은 저희가 투자를 보거나 우선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양반이 합심해가지고 뭘 할 거냐. 예전에 민선 이제 재선을 하고 3선을 하기 전에 둘이서 만들어놨던 도시개발 계획을 부활시키는 거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건 뉴타운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저희 부동산 수요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바텀업 신속통합계획은 뉴타운은 탑다운. 그러니까 뉴타운은 지정해놓고 하기 싫으면 말든가. 바텀업은 동의서 걷어오면 우리가 선정해가지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은 뉴타운의 재림이 맞지만 방식 자체가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가는 방식을 이미 적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 또 중요하게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업무타운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타운의 확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자체 안에 일자리가 얼마만큼 증감을 했느냐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이 지자체에서 벌어들이는 세수라든가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났느냐까지 전부 다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중소기업을 늘리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대기업 한 군데의 일자리를 여기다 딱 짱박아 놓는 게 얼마만큼 서울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 지도상에서 찝어놓은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서울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뭐 개발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몇 가지를 찝어주는 지도를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던 게 요겁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뭘 할 거냐?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이미 그림은 다 그려놨잖아요. 3도심을 중심으로, 그렇죠? 3도심을 중심으로 원도심 중구가 있었고, 그렇죠? 색깔을 좀 바꿔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발표 시점이 언제냐. 그래서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발표 시점이 임박해가지고 이게 현실화가 되면은 이제 물개박수를 치시는 거고, 아직까지 뭐 집값이 떨어진다, 뭐 투자를 못하겠다, 좀 지켜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한테 기회는 그 정도 더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 잠깐 잘렸을 거예요, 이 우측이. 이거 도심이고요. 1도심입니다. 2도심이 강남이에요. 그리고 3도심이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김현옥 시장이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원칙은 뭐냐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칙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요 도심을 갖다가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연결. 그러니까 도심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을 이 상태로 그냥 여기서 찔끔찔끔 뭐 늘어나고 여기서 재배치를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도심이라는 게 이 세 군데가 코어가 돼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도시 확장이라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심으로 활용하지 않던 지역을 업무타운을 우겨 넣어가면서까지 개발을 해서 확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지 규제를 완화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빌딩이라든가 이런 걸 더 높여짓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용지를 확보해서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도심의 확장이다. 그러면 일자리가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이렇게 다 찍어준 겁니다, 지금은. 여기는 일자리 넣겠다 이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얼마 전 이제 지자체 선거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구청장들하고 인터뷰하는 뭐 그 기사들 다 나오잖아요. 각 구청장들이 다 얘기하는 게 다 나옵니다. 자, 노원구청장은 뭐 서울대학교 병원을 창동 차량기지 부지에다가 유치를 해가지고 여기를 바이오 IT 바이오 막 이런 쪽에 선두 메카 저기 동네로 키우겠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도심권이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 이남은 그때 불모지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북쪽으로의 개발은 다 정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남쪽으로 막 엄청난 대기업들이 다 쏠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소외받던 동네가 북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완전히 버려진 동네처럼 됐고 이쪽에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거나 고소득을 뭐 벌 수 있거나 이런 기회조차가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서울 안쪽에서 균형 발전 책임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 이 위쪽에 바이오 메카를 집어넣으면서 4도시물을 키우겠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요거 확정은 돼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러면 확정이 돼 있는데도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몰랐다. 아직까지도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 본거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고 여기서 온갖 연구원들이 지금 팬데믹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뭐 치료제라든가 앞으로 있을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더 무서운 질병들에 대비해가지고 여기 의학이나 바이오 같은 게 다 몰려들 텐데 이런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배우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주공 아파트 재건축을 고밀 개발로 또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후가 명확한 거거든요. 도심이 하나 더 생기면 삐까뻔쩍한 의료시설, 좋은 인프라, 양질의 일자리, 고소득자 이런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정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이 일자리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두 번째가 거기에 편하게 출퇴근이 가깝도록 정주 환경을 만드는 게 개발의 원칙인데 이 일자리는 이미 다 발표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창동,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배후가 상계잖아, 상계. 상계도 아파트가 생기고 여기 창동이 사도심권으로 굳건하게 어떤 이슈거리를 가지고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 상계 아파트 가격이 엄청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서울도심 우측은 청량리, 그렇죠? 강남 우측은 잠실, 그리고 여기 왼쪽이 수색입니다. 수색. 그리고 여기가 방화 마곡지구, 그다음에 요 밑에가 구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로다. 그래서 이때까지도 남아있는 데가 개발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격이 아직까지 변동이 미미하다. 우리가 소액 가지고 있으면 투자해야 된다. 아예 창동 상계에 우리가 1억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거 투자를 못하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지.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청량리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용산이라는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요 점이 뭐냐. 이게 정비창 관련해가지고 용산 이제 정비창 전면, 그다음에 정비창, 그다음에 한강로 일대, 그다음에 용산공원 뭐 이런 쪽이 다 표적이 돼 있는 거잖아요. 어이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생기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확정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뭐다? 주변 정비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예고가 돼 있고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발표가 언제 나느냐? 자, 이 용산에 대한 마스터 플랜 발표는 얼마 전에 났죠 이미. 이게 늦은 거잖아요. 저희가 2년 전부터 대비를 했어야 이거를 그렇죠. 이 근처에 콩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라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당시 뭐 3, 4억이면 취득이 가능했던 부동산이 지금은 10억, 뭐 11억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접근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제 다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발표를 이제 쭉 할 겁니다. 발표를 쭉 하는데 올해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그래서 1번이 이제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페이지별로 보시면 돼요. 31페이지에 나왔던 게 올해 첫 번째 발표입니다. 이게 메이저 발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1번으로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목적이 뭐냐? 여의도랑 용산이랑 연결을 하겠다. 이 다리 하나로 지금 단절되어 있지만 강이 흐르니까 여의도에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야. 땅이 없어요.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국제 디지털 금융지구 더 늘리려고 했던 걸 갖다가 이쪽 빈 땅을 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우겨 넣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통망도 다 지우고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이 용산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 용산이라는 데를 확장을 그러니까 여의도의 확장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예요. 용산을 자체적으로 물론 키우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여의도를 확장해가지고 용산 정비창을 이용해서 업무지구를 더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뭘 오해하냐면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이 이때까지 들어간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업무타운 확장을 갖다가 시사를 하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여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넣는다. 그걸 믿고 뭘 기다리고 아니 이게 무슨 답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는 자 중구가 1도심이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중구가 팽창을 해야 됩니다. 나라는 발전을 하는데 중구가 이제 업무타운이 여기에만 다 몰려져 있었으니까 이게 1970년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현욱 전 시장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 나라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우리가 막 세계 대강국으로 막 올라서는 와중에 기업들이 막 여기서 일을 하겠다 자본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투자도 하고 막 하는데 빌딩을 지을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측편에 뭐가 있냐면 막 전통시장하고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주거지가 막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만약에 다 때려 부수고 딴 데로 가. 그러면 막 산으로 가야 돼, 이제. 북한산으로 가든가 아니면 서울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이쪽이 다 경기도였으니까 아차산 이 우측이 경기도로 밀려나든가 해가지고 일자리 늘어나는데 외곽에서밖에 출퇴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이쪽이 마포잖아요. 서대문 마포 대학교 대학가 있고 그렇죠? 여기다가 확장을 하자니 여기 이미 다 구축돼 있던 인프라들을 다 밀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대안을 만듭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건데 이 밑으로. 그래서 용산구가 이제 있잖아요. 여기서 업무타운 확장하는데 막 생뚱맞은데 딴 데 만들어가지고 괜히 분산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용산을 봤는데 용산에 뭐가 있냐면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이 용산 우리가 미군 기지라고 했던 데에는 우리가 땅을 빌려준 게 아닙니다. 그냥 땅을 준 거예요, 그냥. 우리 좀 지켜줘 하고. 전쟁 또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청와대가 폭격을 맞기 전에 너네가 여기서 좀 경비 좀 봐주면서 동태를 살피면서 뭐가 잘못되면 우리 좀 막아줘 하고 미국한테 땅을 줬는데 이게 반환이 됐죠. 이제 이번에는 미국한테 줬기 때문에 이 밑으로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지고 강남을 확장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여의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 땅이 이제 반환이 됐어요. 이제 우리 거야. 그러면 어디부터 일자리를 이제 확장을 또 할 거냐. 요렇게 보시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용산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용산 내에서도 이쪽 정비창은 업무지구로 개발이 될 거고 이 북측에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같은 경우가 이 한강대로 다 업무지구입니다. 한강로는 원효로도 업무지구고요. 여기 청파동, 후암동 특례구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아파트, 주거시설로 될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 요거랑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업무지구를 붙이고 중구랑 한강로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서울 역세권 개발부터 해서 이렇게 붙여서 업무지구 틀을 완전히 붙여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발표를 한 건데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뭐냐면 잘 보세요. 중구 기존 업무타운부터 한강로를 따라서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까지 통합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1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붙었어요. 붙었어. 이게 서울시의 개발 계획입니다. 그럼 2는요? 2는 그냥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기는 이미 다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지구의 연계를 강남 쪽으로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측으로 확장해서 우측의 마지노선이 어디냐? 청량리입니다. 좌측으로 확장해서 공덕이 지금 있죠. 공덕이라는 데가 마포구 공덕.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어디로 오느냐? 용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여의도랑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경제 중심 축의 1번이 이때까지는 중구가 1번이냐 강남이 1번이냐 이렇게 옥신각신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축이 바뀌어요. 이쪽으로. 여기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것까지 보시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게 1번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게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업무타운은 마포, 공덕, 여의도, 용산을 어울러 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강남은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위쪽도 물론 중요해요. 이 위쪽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오른쪽도 중요하겠죠. 마이스가 여기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랑 연계해서 세계 1등을 바라보는 업무지구로 만들겠다 이게 구상인데
이 새로 완전 빈 땅이 새로 개발되는 면적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축을 굳이 가운데 놓고 보자면 좌측으로 가야 됩니다. 좌측으로. 왜? 좌측이 싸요, 지금도. 좌측이 싸요. 매매 가격도 그렇고 투자금도 그렇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면 파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냐? 이 여의도도 확장 개념으로 가거든요. 여의도도. 이 여의도도 땅이 모자라가지고 어디 확장을 밑으로 쭉쭉 하는데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있잖아요.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있어요. 이거를 확장하면서 붙여버려요, 이렇게. 이게 개발 계획이에요.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개발 계획. 그러면 이 발표 이전에 이거 발표 다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이전에 그럼 우리가 뭘 또 얘기를 들을 거냐? 첫 번째, GTX B 노선 시행사 발표할 겁니다. 좀 이따가. B 노선. 근데 GTX 속도 빠르게 해라 뭐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A 노선 같은 경우는 구간 개통이긴 하지만 이 파주에서 내려오는 서울역까지 내려오는 이 1구간 개통을 갖다가 24년에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B노선, C노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표가 났죠. 시행사 선정이 끝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밑으로 수원까지 가는 게 이제 한 27년. B노선이 이제 28년에 개통 예정인데 착공 시기를 앞당겨라. 또 이런 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B노선 같은 경우가 부천 종합운동장 쪽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용산을 거쳐가지고 중랑구 망우동 구리 쪽으로 이렇게 빠지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과거를 다 겪어봤어요. 작년에 GTX C노선 시행사 현대건설로 확정 발표 났을 때 가격 어떻게 변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여기 원래 생각이 없었던 의왕, 그렇죠? 그다음에 왕십리, 요 두 군데 추가로 역 정차역 건의해가지고 픽스가 됐잖아요. 가격 변동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시행사, 이거 작년에 했던 이 시행사 선정 똑같은 게 B노선도 올해 발표를 하는데 이게 빠르면 다음 달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 그럼 최대 수혜 지역은 어디냐? 서울 안쪽에 용산, 당연히 수혜 지역이죠. 청량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비싸서 못 들어가요. 이 수혜 지역 첫 번째가 어딜 것 같으세요, 그럼? 구로, 신도림.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중랑구 상봉망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럼 상봉망우 다 아시죠? 요새 무슨 얘기 있는지. 모아타운 들어간다. 공공주도 복합개발, 신속통합계획. 세 군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공재개발까지. 이런 굵직한 이슈거리 이전에 미리 선점을 해놔야지 우리가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맨날 이게 이러고 있다가 내일도 아닌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B노선 선정이 우선 9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GTX 이제 D노선 이제 확장, E노선, F노선이 올해 빠르면 올해 예타까지는 아니지만 국토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계획이 빵빵빵빵 터지고 이제 공사 착공이 들어간다는 뉴스 나올 거고 시행사 선정됐다는 뉴스 나올 거고 막 난리버거지 칠 건데 그게 중요하느냐? 그거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확정 발표가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거는 이제 일자리나 어떤 인프라 구축이잖아요. 이거 연계된 지역 그 앞에 전부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텀업 방식의 동의서 작업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다. 우리도 재개발 해주세요. 왜? 역세권이잖아요. GTX 들어오는 역인데 동의서 다 걷어놨거든요. 해주세요. 서울시에서 공표했고 국토부에서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먼저 걷어가지고 갖고 오면 승인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개발계획 이렇게 짰으니까 실험을 하지 마세요. 이거였는데 지금은 노선 이렇게 깔아드릴 테니까 신청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런 동네에서 신청서가 마구잡이로 쏟아질 건데 어디부터 한다? 돈 되는 데부터 합니다. 돈 많이 되는데. 노선 바로 앞이 돈 많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빠르면. 두 번째, 모아타운 지금 접수 중에 있는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7월 달부터 10월 달에 발표합니다. 근데 이거 뭐 그렇게 파급력이 있나요? 또 그러신단 말이에요. 파급력이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가격 변동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시세 변동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 상에 굉장히 큰 이게 화제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그 현황을 봤대요. 이게 저기 국토부라든가 그 어느 기관에서 봤겠죠. 그래서 봤더니 올 1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 부동산의 허위 매물 적발 개수가 36,000건에 이릅니다. 36,000건이에요. 여기 지금 깔려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발된 것만 36,000건이고 나머지 그게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근데 하여간에 모아타운 이번에 지정된 데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볼게요. 그냥 뭐 이번에 저기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저희가 맨날 보고 있는 저기 망우동 막 이런 데 한번 볼까요? 상봉 망우 이런 데? 여기 보면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뭐 이런 데 막 있잖아요. 이런 거. 상봉역 인근 모아타운 이런 거 2차 막 이런 것들. 면목역에서 우측편이네요. 그냥 가서 볼게요. 한번. 면목역에서 우측편. 근데 이게 10월 달에 또예요. 그러니까 10월 달은 이제 모아타운 발표 때문에 또 한번 광풍이 또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 그러면은 뭐 어쩌라고요.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거랑 뭔 상관이야 지금 개발이랑. 아니 집값은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 근데 그게 재개발되는 거랑 재건축되는 거랑 뭔 상관이냐고. 새 집 나올 수 있습니까? 집값 떨어지면 새 집 나옵니까? 부동산 거래를 다 막아놓고 뭘 집값을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매매만 볼게요. 빌라가 이거 보셨습니까? 이런 거? 이게 방 2개짜리 같은데 38제곱이요? 이게 4억 8천. 방 3개짜리 5억 7천. 모아타운 얘기 나오죠? 재개발 예정 후보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선정지역 내 3억 5천짜리 이거 저는 이게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거 다 근생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층인 거 보니까 하여간에 이 가격이 맞아요.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망우동 가격이에요. 망우동 가격. 근데 이게 원래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발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서울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료가. 그러고 나서 이제 12월이 가기 전에 또 뭐가 있느냐? 12월이 가기 전에 이 국토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지자체장 바뀐 지 이제 5개월째가 되는 달이 12월이거든요. 그때까지 여기서 보셨던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검토를 끝냅니다. 이게 뭐냐?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조율을 올해 말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근데 이게 수서도 있고요. 저기 창동도 지금 문제 생겼고요. 구로도 마찬가지고 광운대야 차량기지 전체를 갖다가 현대산업개발에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끝난 거야 이미. 거기는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용산 정비창도 차량기지인데 거기도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고. 수색 지금 저기 차량기지 이전 때문에 또 얘기 나오고 있죠. 이 메이저 차량기지들의 이전에 대한 발표가 올해 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차량기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초록색. 여기. 요거. 다 보이시죠? 차량기지입니다. 국철 차량기지, 도시철도 차량기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거 개발 발표가 빠르면 올해 12월 달에 나올 가능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차량기지 앞쪽은요. 재개발입니다. 노후도가 맞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노후도가 안 맞으면 뭐 한다고요? 모아타운이요. 근데 이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는 올해 내년 2년 동안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 얘기는 다 됐고 제가 이걸 왜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그때도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추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하겠다. 뭐 관계기관 협의 평가 다 나왔잖아요. 시의회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잖아요. 다 같은 당인데. 그 다음에 연내라고 써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확정 공고는 연내에 하겠다.
네, 그래서 여기 모아타운 그다음에 올해 말에 또 뭐가 있죠? 또 신속통합기획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빅스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10년 동안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잖아요. 1970년부터 80년대까지는 바야흐로 택지 개발의 시대예요. 업무타운 활성화의 시대. 그래서 아예 없었던 아무것도 없던 땅을 갖다가 테헤란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반강제, 반협박식으로 업무타운을 확장을 시켰고 여의도에는 증권거래소를 강제 이전시킵니다. 그러면서 중구에 뭉쳐가지고 포화 상태에 있던 금융 업무 시설을 갖다가 여의도를 굳이 다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었던 게 1기 경남기, 2기는 뭐다? 뉴타운. 그래서 그런 업무 시설이 다 재편이 되고 나서 주거 환경 자체가 너무 거지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업무타운으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게 이제 뉴타운이잖아요. 그래서 2기는 뉴타운인데 뉴타운 사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절반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로 존치되어 있다. 3기는 뭡니까 그럼? 교통망 확대. GTX라는 교통망이 이제 3기입니다. 그리고 교통망 확대에 따른 업무타운의 분배, 확장.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행정구역은 더 이상 팽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쪽에 고밀 개발을 하든가 아니면 서울 시내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유부지라는 게 불필요한 유유부지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업무타운을 쑤셔 박아가지고 그 주요 배후를 다시 늘리겠다. 그럼 이건 다 누구 지금 생각이다? 오세훈 시장과 그다음에 유창수 정책실장의 우선 업적이다. 이게 현실화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은 어중이 떠중이가 발붙일 동네가 이제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황이라는 게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로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끝난 지는 벌써 이제 100일이 넘었다. 취임 100일이 넘었다. 얼마 전에 얘기 나왔고 서울시장 이제 재취임도 거의 100일에 가까워져 가는데 앞으로 남은 거는 이런 발표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개박수 치고 계시면 된다고요. 물개박수 치고 계시면 되고 이 재건축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어떤 분양가 상한제 그런 규제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슈는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오를 만큼 오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기대감에 다 힘입어가지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이 망우동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이 모아타운 혹은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이 세 가지가 주도하는 이 다세대 가격 이 상승은 앞으로 한 2년, 3년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팔 수가 있느냐? 삽니다, 누군가는. 누군가 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산을 이거 돈 없는 사람은 못 건드리는 시장이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다세대 가격이 지금은 한 서울 시내 다세대 평균 가격 한 3억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머지않아서 5억대까지는 상향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선은 요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제 보셨죠? 이제 세 번째 빅스텝이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뿌려놓은 어떤 개발 계획의 방향이라든가 이때까지 있었던 과거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심이 확장된다. 확장의 틀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그려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이 일대에 이제 만약에 자산을 좀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뭐 이 GTX A 노선 은평구에서 서울시 뭐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쪽을 막 보시는데 이쪽도 5억에서 6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지 마시고 앞으로 확장될 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확장될 지역. B 노선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서 중랑구 면목동이 지금 5억에서 6억이잖아요. 또 요것도 물론 좋지만 확장될 지역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역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뭐 김현옥 전 시장님, 그다음에 이명박 전 시장, 현재 오세훈 시장 뭐 이런 거 다 그냥 중요한 내용인데 다 나중에 늘 거고요. 처음부터 그냥 여의도의 뭐 태생, 그다음에 영등포는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스토리식으로 엮어서 좀 재밌게 짤막짤막하게 찍는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편집본 짤막하게라도 나오면은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 시간 함께 해주신 분들 70분이 넘으셨어요. 오늘
월요일이라 한참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 뭐 알맹이가 있는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뒤죽박죽인 것 같아가지고 알맹이가 있었고 괜찮았다라고 평가가 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전 이제 이번 주에 짧게나마 휴가를 좀 다녀오는데 내일 부동산 쇼를 하고 이제 휴가를 잠깐 갔다 오거든요. 여러분들 저 없는 동안에도 건강 좀 조심하시고 이제 좀 비가 오락가락 하다가 또 찜통더위가 또 오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또 재유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휴가 아직까지 못 다녀오신 분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건강 유의하신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